자, 갑시다. 우리 고생들 하셨어요. 대단원 1단원 이제 첫 걸음 딱 뗐고요. 소단원 첫 번째가 화학의 유용성, 의료 문제 해결, 식량 문제 해결, 주거 문제 해결, 건강 문제 해결에 화학이 기여하였다. 두 번째 탄소화합물 파트. 탄소화합물은 포함하는 말이다. 탄화수소, 알코올, 카르복실산, 기타 등등. 세 번째 화학 방식의 몰 파트. 반응하지 않는 기체 양론이라고도 하고, 결국은 몰과 질량을 환산하거나 몰과 부피를 환산하거나, 이 과정에서 밀도 환산인자, 화학식량 환산인자 들어갔던 거고요. 다음 네 번째가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죠. 이제 혼합형이랑 주입형 얘기 좀 했었고, 아마 2주 동안 진도 나갔을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소재가 용액의 농도였고, 농도 안에는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 소재가 세 가지가 있다. 어떻게? 퍼센트 농도, 몰 농도, 환산 공식이 뭐죠? 몰 농도는 MW분의 10AD, 퍼센트 농도는 10D분의 MMW. 이렇게 외우라고 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화학은 대단원 4개로 돼 있고 그 중에 하나 끝난 겁니다. 다음 대단원 1단원에서는 화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기호, 공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운 거고요. 대단원 2단원부터 진짜 화학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2-1단원은 원자 단원이고 2-2단원은 원소 단원으로 제가 분류를 하죠. 원자랑 원소의 차이는 뭐죠? 입자의 개수 관점이고 원소는 입자의 종류 관점으로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 그것들이 어떻게 발견이 됐는지, 몇 개가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원자 단원이고, 걔네들이 어떤 화학적 성질을 가지더라. 그래서 as known as 주기적 성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소재는 원자 단원의 첫 번째가 구성 입자랑 발견 실험이 있고요. 두 번째가 그 안에서 동위원소 얘기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원자가 어떻게 생겼냐, 원자 모형에 대해서 보어의 원자 모형, 네 번째 현대 원자 모형, 오비탈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2-2단원에 일단 주기적 성질을 얘기하기 위해선 제로 베이스로 주기율표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 알고 계시면 되고, 화학적 성질 몇 개를 다루죠? 3개를 다룹니다. 첫 번째 뭐? Z 이펙트의 유효 핵전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반지름,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있죠. 전기음 성도는 대단한 3단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에 대해서 배우고 걔네들의 화학적 성질에 대해서 배운다 라는 것. 이렇게 2단원이 끝나고 나면 대단원 3단원으로 넘어가는데,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에 따라 서로 뭐를 하더라? 결합을 하더라. 화학 결합에는 세 종류가 있고, 3-2단원은 극성 단원으로서 그 중에 무슨 결합에 대해서? 공유 결합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는 단원이었죠. 여러분들 제일 자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대단원 4단원으로 넘어가면 화학 결합을 하고 나면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물질들 간에 역동적인 화학 반응을 하더라. 이렇게 쭉 나가고 화학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2단원 진도는요, 일단 이번 주에 동위원소까지 나갈 거고요. 다음 주에 보어랑 현대원자 모형 나갈 건데, 오비탈 파트 개념 서머리만 하고 문제풀이 할 거라서 좀 까먹으신 부분 있으면 공부해 오셔야 되고, 그 다음 주에 주기적 성질 마무리 한 큐에 이렇게 나갈 겁니다. 주기적 성질도 전체적인 경향성만 쭉쭉 써놓고 문제풀이 위주로 할 거라 미리미리 공부해 와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하면 돼? 유튜브에 화학 기면빈 치고 들어가시면 2단원 내용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잘 필요한 거 있으면 보시고요. 구성입자랑 발견 실험부터 할 건데, 얘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화학의 유용성이나 탄소화합물 파트처럼 단순 지식형, 밑줄 치고 정답 이렇게 고를 수만 있으면 돼서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 마시고요. 대충 공부하고 대충 외우시고 대충 맞춰주시면 돼요. 진짜. 그래도 수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해볼게. 일단 원자 모형의 변천사로 한 큐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자 모형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려면 원자라는 개념을 누군가가 제안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죠?
돌턴입니다. 돌턴이 우주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이렇게 단단한 공 모양으로 생긴 원자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다 라고 제안을 했고요. 저렇게 원자로 되어 있다 라고만 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질보법과 일성법입니다. 뭐죠 이게? 이랑 오케이 좋습니다. 질량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모든 물질은 기본이 되는 입자인 원자로 되어 있어야만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자설을 제안했다. 끝. 이 뒤에 탐슨이 얘기한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안하게 되고요. 그 말은 돌턴의 원자 모형이 어떤 한계점을 가진다는 건데 그건 탐슨이 뭘 발견했어? 탐슨이 발견한 전자에 대해서 얘는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거죠. 이 전자를 발견한 실험이 뭐죠? 음극선 실험 좋습니다. 잠깐만. 화질이 좀 안 좋다 확실히. 음극선 실험 좋아요. 그래서 탐슨이 발견한 전자가 이렇게 콕콕콕콕 무언가에 박혀있다 라고 했는데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톰슨이 발견한 마이너스 차지의 전자 이외에 플러스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 톰슨은 뭐라고 얘기했어? 이 구슬 자체가 그냥 플러스이다 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플러스를 띠는 어떤 구슬의 전자가 박혀있는 이런 걸 푸딩 모형이라고 하고 현대에선 그냥 톰슨 모델이라고 다 퉁칩니다. 뭐 둘 다 알아두시고요. 음극선 실험 얘기해보면 기본 세팅이 진공방정관이 이렇게 있어줘야 되고 기억나니 근데? 여기에 고전압을 딱 때려주는 거예요. 전기기호 표시에서 긴 짝대기가 무슨 극이니? 플러스라고 하고요. 짧은 건 마이너스죠. 플러스는 짝대기가 두 개니까 연결하면 길잖아. 그래서 길게 나타내는 겁니다. 마이너스 극에서 이렇게 고전압을 딱 걸어줄 건데 지금 전기 통해 안 통해? 원래는 안 통해야 돼. 전기 이 회로 끊겨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고전압을 개세게 빵 걸어주는 거야. 그럼 씨발 전자가 가다가 끊겨 있는데 팍 하고 튀어나가 버리는 거야. 여기서 무언가가 튀어나가더라. 이 선이 음극선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괜찮아? 그래서 뭔가 빛이 튀어나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저 음극선 가지고 세 가지 소실험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가 바람개비 실험이고요. 내가 음극선이 이동하는 경로에 이렇게 바람개비를 설치했을 때 음극선이 지나가면서 얘를 돌리는데 어떤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능력, 한 글자로 뭐라고 해? 힘이라고 하고요. 뉴턴 2법칙 F는 뭐죠? ma.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할 수 있다면 F가 0이 아닌 거니까 M이 0이 아니어야 되고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그쵸? 질량을 가지고 있다. 입자성이 있다. 요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음극선을 통해서 그림자를 관찰하는 실험이 있고요. 어떤 물체의 음극선을 나란하게 투과했을 때 물체의 뒤쪽에 그림자가 박힌다는 건데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음극선이라고 하는 건 직진성을 가지고 있구나. 마지막 세 번째 전자기장에서의 실험이 있고요. 내가 음극선을 요렇게 쏘는데 여기에 전기장을 걸어주는 거야. 만약에 음극선이 플러스 차지였으면 마이너스 쪽으로 휘었을 거고 전기적으로 중성이면 일자로 갔겠지만 실제로 음극선이라고 하는 건 항상 플러스 쪽으로 휘더라. 따라서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죠?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극선 가지고 세 가지 소실험을 진행했을 때 최종적으로 음극선이라고 하는 건 질량을 가진 직진성이 있는 음전하를 띠는 어떤 입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게 실제로는 빛이 튀어나간 게 아니라 어떤 입자가 튀어나갔던 건데 이 새끼가 존나 빨라서 빛처럼 보였던 것뿐. 정체가 뭐였던 거야? 라고 톰슨 아저씨가 얘기한 거죠. 아저씨라고 하기에는 씨팔아버지긴 한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톰슨의 제자였던 러더퍼드가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안하게 됐고 그건 톰슨 모델이 어떤 한계점을 가진다는 건데 러더퍼드가 발견한 뭐를 설명하지 못한 거야? 원자 핵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러더퍼드가 원자 핵을 발견했고 플러스 차지의 어떤 구슬이 있는 게 아니라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끊임없이 돌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러더퍼드가 원자핵을 발견한 실험은 이름이 뭐야?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좋습니다. 기본적인 실험 세팅은 똑같이 알파 입자를 쏴야 되니까 총이 필요해요. 알파 입자를 쏘는 어떤 애가 있는 거고요. 이 앞에 뭐를 갖다 놓죠? 금, 박을 갖다 놓는 거죠. 그리고 알파 입자를 쐈을 때 얘가 어디로 가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형광 스크린을 뒤쪽에 설치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러더퍼드가 금박을 사용했는데 금을 사용한 이유는 뭘까? 돈이 존내게 씨가 많아가지고 집에 굴러다니는 게 금밖에 없어. 정답. 그 정도로 부자긴 한데요.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니라 금에, 금속 원소에 무슨 성질을 이용한 거야? 그쵸. 사람 뚝배기는 망치로 이렇게 때리면 부셔지겠지만 금 같은 건 망치로 뚝까 빼면 존나 얇아져. 표짐성을 이용한 거죠. 금속 원소는 기본적으로 자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광택이 있다. 열전도성, 전기전도성이 크다. 그리고 뽑힘성과 표짐성, 연성과 전성이 크다니까 표짐성은 전성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는 잘 구분 지으셔야 돼요. 가끔 가다가 미친 학교에서 표짐성 괄호 열고 연성 이렇게 내서 틀린 보기로 내는 경우가 있거든. 뽑힘성과 표짐성, 연성과 전성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금을 얇게 이제 박으로 만드는 건데 이게 원자 하나 수준의 두께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알파 입자를 뿅뿅뿅뿅 쏘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은 그대로 통과해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죠?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라는 것. 얼마나 빈 공간? 99.999%고요. 이게 뭐 완자 같은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교과서엔 다 나오는데 원자의 크기가 축구장의 크기라고 하면 원자 핵의 크기는 그 안에 들어있는 구슬 한 개의 크기로 비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가 있으면 축구장에 구슬 하나 빼고는 나머지가 다 비어있는 거야. 우주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원자로 돼 있거든. 그럼 내 몸도 원자로 돼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 몸도 대부분은 빈 공간이죠. 그래서 사실은 나는 다 빈 공간인데 안 비어 보여. 왜 그럴까? 우리 눈 살쪄서 뒤진다. 개새끼. 아니 왜? 갑자기 디스를 하세요. 우리 눈에 뭔가가 보인다라고 하는 건 사실 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전자가 보이는 거고, 전자가 빨리 움직여서 뭔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자가 얼마나 빨리 움직여? 씨발 존나 빨리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는 빈 공간이다. 오케이. 가끔 가다가 3000번, 4000번 쏟아보면 하나 정도는 이렇게 크게 휘는 경우도 있고요. 7000번, 8000번 쏟아보면 이렇게 튕겨 나오는 애도 있습니다. 크게 휘거나 튕겨 나오는 입자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알파 입자가 충돌해서 튕겨 나올 정도로 어느 정도 질량이 큰 어떤 입자가 존재한다는 건데, 사실 러더퍼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당시까지 알려진 건 톰슨의 푸딩 모형이에요. 당시까지 밝혀진 입자는 전자밖에 없어. 그럼 러더퍼드 입장에선 이렇게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알파 입자를 쐈을 때 충돌할 수 있는 입자는 전자밖에 없다고 톰슨이 얘기했잖아. 근데 알파 입자는 그 자체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와 같습니다. 그 자체로 뭐랑 똑같죠? 헬륨 원자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좋아요. 양성자나 중성자는 전자 하나에 비해 거의 1837배 무겁거든. 거의 한 2000배 무거운 거거든. 그니까 전자가 1kg짜리 돌멩이라고 하면 알파 입자는 8톤짜리 트럭이거든. 그럼 8톤짜리 트럭을 총으로 빵 쐈어. 그랬더니 1kg짜리 돌멩이랑 맞고 갑자기 빡 돌아와. 가능한가요? 때려 죽여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전자랑 충돌한 건 아닐 거고, 알파 입자를 튕겨 나가게끔 하는 질량이 충분히 큰 무언가가
매우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을 것이다. 그걸 뭐라고 한 거죠? 원자핵이라고 한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시되어 있는 건 원자핵인 거. 여기까지. 이 뒤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양성자와 중성자가 추가적으로 발견이 되는데 일단 양극선이라고 하는 걸 발견하고요. 누가? 골드슈타인. 음극선, 소실험, 입자, 전자 렛츠고. 양극선 왜 발생했고 이게 도대체 뭐지? 아, 양성자구나 라고 이름을 붙인 건 러더퍼드입니다. 얘기해 줄 거고요. 그 다음 중성자의 존재를 예측한 건 다시 한번 러더퍼드고 실제로 중성자를 발견한 건 체드윅이 돼요. 뭐 우리 과학사 시간은 아니니까 인물 관계까지는 제가 하지 않을게요. 그렇죠? 양극선 발견 실험의 기본 세팅은 진공 방정관에 똑같이 고전압을 걸어주는데 이번에는 극방향 바꿀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이 상태에서 고전압을 걸어주면 음극에서 양극으로 음극선이 튀어나가겠죠. 근데 음극선의 주체가 되는 건 뭐였어? 전자가 튀어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 음극선 실험이랑의 조금의 차이는 이 안에 소량의 수소기체를 넣어놓고 진행하는 거예요. 여기 기체를 채워 넣는 거야. 그럼 전자가 개빨리 이동하다 보면 누구랑 충돌할 수도 있어? 수소랑 충돌해서 수소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분리가 되는데 수소 원자는 뭐랑 뭘로 돼 있니? 수소 입자는 양성자랑 전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수소랑 충돌을 해서 양성자랑 전자로 쪼개져요. 근데 이 전자는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겠지만 저 플러스 차지의 어떤 입자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음극선이 간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수소를 넣고 실험해보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뭔가가 가더라. 이걸 발견한 건 골드슈타인이고요. 이게 왜 발견했고 전자랑 충돌해서 이때 발생한 게 뭔지 양성자라고 하자 이름을 붙인 것까지는 러더퍼드였던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중성자의 존재를 예측한 게 다시 한번 러더퍼드인데 그 아이디어가 되는 건요. 수소와 헬륨을 구성하는 입자. 당시에 러더퍼드는 전자, 원자핵, 양성자까지 아는 상태예요. 수소와 헬륨을 보면 양성자는 각각 1개와 2개고 전자는 각각 1개와 2개야. 그럼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모두 다 2배니까 질량이 몇 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2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몇 배죠? 4배이죠. Why? 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자 질량의 대부분은 원자핵에 들어있는데 원자핵의 플러스 차지의 양성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기적으로 중성인 어떤 입자도 있지 않을까 예측한 거고 실제로 중성자의 존재를 발견한 게 체드윅인데 발견한 실험은 베릴륨의 원자핵에 알파 입자를 산란시켰을 때 중성자가 튀어나오는 걸 찾아낸 겁니다. 네네. 베릴륨은 원자 번호가 너무 작기 때문에 붕괴하진 않아요. 붕괴하려면 이제 원자 번호 뭐 70번, 80번대 라디온, 우라늄 뭐 요 정도 급으로 가줘야 되고. 근데 이렇게 양성자랑 중성자가 발견이 됐을 때는 새로운 원자 모형이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쵸? 이미 있는 걸로 원자핵 안에 그냥 쉽게 양성자가 있었구나 이렇게 가는 거고 원자핵 안에 중성자가 있었구나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좋습니다. 새롭게 모형이 나오진 않는다. 그래서 구성입자와 발견 실험에서 나오는 원자 모형은 사실 3개인데 우리 뒤에 보어랑 현대 원자 모형도 있으니까 같이 연결지어 보면요 시간이 이렇게 충분히 지나서 뭐 그리 오래는 아니지만 새로운 원자 모형 보어의 원자 모형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말은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 어떤 한계점이 있었다는 건데 그게 뭘까? 참고로 러더퍼드는 원자핵 주변의 전자가 끊임없이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끊임없이 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왜 그런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고전 물리학과 전자기하에 위배된다 라는 것이죠. 맞아.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원운동을 할 건데 원운동을 하는 물체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무슨 힘을 받아야 되죠? 원심력 이러시면 안 돼요. 원심력은 없는 힘이야. 원심력은 그냥 가상의 힘이야. 없어. 그거 구라야. 이게 튀어나갈 것 같은 힘을 원심력이라고 하는데 이건 실이 끊어진 순간부터 나타나는 거고요. 실제로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원의 중심으로 당기는 구심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체를 원운동시키려고 이렇게 돌리면 실을 이렇게 밀어주는 게 아니라 당기기만 하면 돌아가거든. 느낌 오시죠? 실 당기면 돌아가는 거. 구심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태양계 행성이 태양 주변으로 공전을 할 때 구심력이 필요한데 그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게 뭘까? 그렇죠. 태양과 행성 사이의 중력이고요. 지금 전자가 원운동할 때 받는 구심력의 정체는 뭘까?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먼적 원력? 정전기적 인력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돌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구라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에너지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원운동 하다 보면 원자핵 주변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안 끌려가거든. 계속 돌고 있거든. 근데 왜 그런지를 러더퍼드는 설명하지 못했고 그걸 보충 설명하기 위해 누가 나온 거야? 보어가 나온 거죠. 맞아요? 아이디어를 제공한 겁니다.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건 맞는데 전자는 직 꼴리는 대로 아무데나 돌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만을 돈다. 이 궤도는 에너지를 가지는데 그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에 준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껍질의 에너지를 에너지 준위라고 합니다. 낮은 껍질이면 마치 낮은 층에 있는 것처럼 위치 에너지가 낮고요. 높은 껍질에 있으면 마치 높은 층에 있는 것처럼 위치 에너지가 커서 에너지 준위라고 표현을 해요. 전자는 여기에만 존재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걸 허용된 궤도라고 하고요. 고전 화학에서 얘를 전자 껍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자핵 주변으로 전자가 안 끌려가. 왜 안 끌려가? 거기엔 껍질이 없어서 라고 한 겁니다. 근데 보어 이 사람이 대단한 건 껍질이 몇 개야? 수소 원자가 가질 수 있는 껍질만 해도 무한대개죠. 그 각각의 껍질의 에너지를 다 구했어. 그래서 일반화된 식을 구한 게 n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kJ per 몰이에요. 미친놈이네요. 그죠? 뭐 당연히 그랬겠죠. 좋습니다. 근데 보어의 원자 모형 이후에 현대 원자 모형도 나오는데 그 말은 보어의 원자 모형에 어떤 한계점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고 그게 뭐죠? 오? 오로지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만 설명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전자가 하나일 때만 설명 가능하다라는 거죠. only 단전자 원자 또는 이온에 대해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엔 사실 대부분은 다전자 원자 또는 이온이기 때문에 전자가 여러 개일 때에 대한 설명도 필요한데 전자가 여러 개 있으면 서로 간에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극단적으로 크게 작용해서 전자가 두 개 이상일 때는 두 전자의 위치 상태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있어 보이는 말로 무슨 원리라고 하죠? 불확정성 원리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틱하게 얘기하면 전자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운동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저도 모르겠다. 드립치지 마시고. 자. 그럼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고 저도 모르겠지만 2분의 1 확률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현대에 와서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표시해서 함수하고요. 그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오비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핵 주변의 전자는 확률적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확률을 함수화해서 나타낸 것을 오비탈이라고 한다. 아마도 여러분들 인생에 이거를 함수로 나타내서 막 그래프 이럴 일은 없을 거예요. 아예 안 나와요. 일반 화학에서도 안 나오고요. 물리화학 가야 나옵니다. 물리화학은 누가 듣죠? 화학과만 들어요. 가지 마세요. 벽 뒤에서 누가 외치잖아 이렇게. 현빈이가 스테이.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자 모형의 변천사 5개 가지고 구성입자 발견 실험 뒤에 보어랑 현대 원자 모형 개론까지 끝난 겁니다. 필기할 거 하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열심히는 공부하지 마세요. 지우고 갈게. 그 다음 동위원소 가봅시다. 동위원소 일단 지식형 얘기하고 추론형이나 계산형은 현빈법 얘기해주고 문제 풀면서 적용시킬 겁니다. 동위원소는 방금 얘기한 대로 문제를 풀면서 이게 지식형인지 왜 이래? 추론 계산형인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되고요. 일단 지식형의 4가지를 할 건데 뭐죠? 9대 6대 1 1대 2대 1 그 다음 10.8의 붕소 63.6의 구리까지 하겠습니다. 4가지가 있다. 동위원소 얘기를 하려면 일단 동위원소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동위원소는요 위상이 동일한 원소의 관계를 얘기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위상은 화학적 위상 화학적 성질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밥을 못 먹었어요. 조교가 너무 아파가지고 조퇴했거든. 밥을 안 사도 주고 갔어. 존나 너무해. 이러면 안 돼. 얘가 막 죽을라 그러는 거야. 보냈죠. 배고파. 어떻게 이렇게 맨날 처먹는데 맨날 배고플까? 참. 와. 화학적 성질. 자, A와 B에 물만 먹었어.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다 라고 했어. 그래서 얘네는 동위원소야. 그 말 속에는 이 둘의 물리적 성질은 뭐하다는 게 내포되어 있을까? 다르다는 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A랑 B의 화학적 성질도 동일하고 물리적 성질도 동일하면 그냥 똑같은 애야. 뭐 동위원소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죠? 굳이 이 둘은 동위원소야. 화학적 성질은 동일해. 의 관점이니까 물리적 성질은 자연스럽게 다르다는 걸 내포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동위원소 관계에 있는 애들은 양성자 수는 동일하고 그 말은 원자 번호가 동일하고 그 말은 원자 상태일 때 전자 수가 동일하고 그 말은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해줬을 때 원자과 전자 수가 최종적으로 동일하다는 겁니다. 어떤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게 뭐죠? 원자과 전자수예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동일하니까 자연스럽게 화학적 성질이 동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물리적 성질이 달라야 되는데 뭐가 다르니까 그럴까? 중성자수가 다른 거죠. 그럼 이제 질량수라고 하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은 어떨까?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죠. 따라서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화학적 성질이 뭐고 물리적 성질이 뭐냐? 화학적 성질은 어떤 결합을 하는지 어떤 반응을 하는지 등등에 대한 내용이고요. 물리적 성질이라고 하는 건 녹는 점, 끓는 점, 밀도와 같은 특성들입니다.
그래서 동위원소 관계에서 대표적인 예시로 많이 나오는 게 일단 수소에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소는 1자리도 있고 2자리도 있고 3자리도 있더라. 1자리를 수소, 2자리를 중수소, 3자리를 삼중수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수소는 원소기호 그 자체로 H로 쓰고요. 중수소는 D라고도 쓰고 삼중수소는 T라고도 씁니다. 그랬을 때 질량수가 1인 수소를 이용해서 만든 물과 질량수가 2인 수소를 이용해서 만든 중수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저 둘의 화학 결합의 종류는 어떨까? 당연히 같은 거예요. 동위원소 관계에서 화학적 성질이 똑같으니까. 둘 다 공결합이죠. 근데 녹는 점 끓는 점은 뭐가 더 높을까? 중수가 더 높은 거죠. 질량이 크니까. 밀도는 둘 중에 뭐가 더 클까? 그쵸. 그런 식으로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동위원소 개로는 요 정도고 9대 6대 1 클래스 가겠습니다. 9대 6대 1은 내용이 좀 많아서 필기 쭉 할 거고요. 1대 2대 1부터 나머지 애들은 뭐 2분 3분이면 끝나요. 9대 6대 1이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일단 존재비 9대 6대 1 이런 얘기가 나오면 지식형이라는 거고 뭐가 떠올라야 돼? 35짜리 CL이랑 37짜리 CL의 스토리라는 걸 아셔야 되고 얘네들이 자연계에 존재할 때 75%, 25%의 비율로 존재. 간단한 비율로 표현하면 3대 1로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질량수가 각각 35와 37인 애들의 원자량을 각각 35와 37이라고 해볼게. 그랬을 때 염소의 원자량은 몇이냐 라고 하면 35라고 할 수도 없고 37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섞여 있으니까. 무슨 원자량을 얘기해야 돼? 평균 원자량을 얘기해줘야 되는 거죠. 평균 원자량 계산법 3개 알려드릴 거고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숫자로 쓸 거라서 쉽겠지만 미지수로 나와 있을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 꼼꼼히 좀 봐두시고요. 필요하시면 써두시면 됩니다. 75%, 25%와 같은 백분율로부터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3대1과 같은 간단한 비율로부터 평균을 구할 때가 있고 내가 그냥 찐값만 구할 때는 뭐 치면 돼? 내분 치면 평균값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식 구성해보면요. 일단 내가 구하는 건 원자량의 평균이거든. 그럼 요 35랑 저 35 중에 무슨 35를 쓰는 거야? 원자량의 요 35를 쓰는 겁니다. 오케이? 써볼게. 35짜리가 75% 있다 더하기 37짜리가 25% 있다 나누기 100 이런 평균값 나오는 거죠. 다음 두 번째 35짜리가 3대 1이니까 3 더하기 1 중에 3을 차지한다 더하기 37짜리가 3 더하기 1 중에 1을 차지한다 라고 계산을 할 수도 있고 마지막 내분을 활용한다 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 이 집단에 35짜리랑 37짜리가 있는데 평균을 내보니까 50이야. 뭐 이럴 순 없는 거죠. 때려 죽여도 평균은 저 사이에서 나와야 되는데 만약 35짜리랑 37짜리가 똔똔으로 있다면 평균값은 중간값이 36이 됐겠지만 실제로 얘네들의 존재 비율이 3대 1로 존재한대요. 그러면 36을 기준으로 왼쪽이랑 오른쪽 중에 어디에 더 가까울까? 왼쪽에 가까울 수밖에 없고 존재비가 3대 1일 때 평균값은 몇 대 몇 내분점? 1대 3으로 내분하는 지점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전체 차이는 2차이고 1대 3으로 내분한다는 건 4칸으로 쪼개는 거니까 한 칸당 0.5라서 최종적으로 평균 원자량이 몇이죠? 감사합니다. 근데 이 35.5라고 하는 건 한 칸당 0.5니까 35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2라고 할 수도 있지만 37로부터 왼쪽으로 3칸 갔다 라고 계산할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하품 씨발 벅벅하면서 존나 쉽다. 문자로 해볼게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임의의 원소 X는 질량수가 각각 스몰 a와 b인 애가 p%, q%로 존재한다라고 하고 m 대 n으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인마들의 평균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세 가지 방법을 다 써볼게요. 일단 p%와 q%라고 하는 백분율로부터 구해보면
질량수는 스몰 a고 원자량은 라지 a인데 내가 구하는 건 평균 원자량이기 때문에 스몰이랑 라지 중에 뭘로 식을 구성해야 되죠? 라지로 구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라지 a짜리가 p% 있다 더하기 라지 b짜리가 q% 있다 나누기 100 이렇게 써줄 수 있으면 되겠죠. 질량수랑 원자량은 일단 다른 애야. 왜? 이름이 다르잖아. 그래서 출제자가 만약 질량수와 원자량을 다르게 주면 얘기해줘서 고마워. 만약에 35짜리 염소의 원자량을 35.03이라고 했어. 그럼 내가 여기다 식을 대입할 때는 어떤 숫자를 넣어줘야 되는 거야? 0.03까지 넣어줘야 돼요. 내가 구하는 건 원자량의 평균이니까. 만약에 출제자가 37.05라고 줬어. 여기에는 0.05를 살려줘야 된다는 거야. 질량수가 아니라 원자량을 대입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비율로부터 평균을 구해보면 원자량이 라지 A인 애가 몇 개 중에 m 플러스 n개 중에 m개를 차지한다 더하기 b짜리가 m 플러스 n 중에 n개를 차지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신 틱하게 해보면 여기에 기억 뚫어놓고 뭐 여기에 니은 뚫어놓고 여기에 뭐 디귿 뚫어놔서 기억 니은 디귿으로 알맞은 것은 할 수 있으니까 해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내분을 활용해서 또 식 구성해볼게. 이 안에 라지 A짜리랑 라지 B짜리가 존재하는데 똔똔으로 있었다면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겠지만 존재비가 M 대 N이야. 존재비가 3대 1일 때는요 크로스 쳐서 1대 3으로 내분하는 지점이었으니까 존재비가 M 대 N이면 몇 대 몇 내분점? N 대 M으로 내분한 지점에서 평균이 나오겠죠. 근데 저 평균 값은 A로부터 오른쪽으로 갔다 해도 되고 B로부터 왼쪽으로 갔다 이렇게 써도 똑같이 나오겠죠. 식 구성 어떻게 하면 될까? 좋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B-A의 차이인데 그걸 N 대 M으로 내분한다는 건 M 플러스 N칸으로 쪼개는 거고 이게 지금 한 칸의 크기죠. 여기서 N칸 가는 거니까 곱하기 N 해주면 되겠다. 마찬가지로 B에서 왼쪽으로 가든 B-A의 차이를 M 플러스 N칸으로 쪼갠 거고 거기에서 M칸 뒤로 간 거니까 식 이렇게 써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네. 모르겠어요. 그쵸.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추울까봐. 이게 왜 9대 6대 1이야? 이렇게 자연계 35짜리 37짜리 CL을 가지고 만드는 이원자 분자 CL2에 대한 얘기죠. 3537 가지고 만들 수 있는 CL2는 분자량의 가지수가 세 가지고 어떻게 세 가지죠? 70짜리, 72짜리, 74짜리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의 존재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 9대 6대 1이라서 9대 6대 1 클래스 지식형에 쭉 얘기했던 거고 얘네들의 존재 비율 9대 6대 1을 구하는 계산법 두 개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는 확률로부터 계산할 수 있어요. 70짜리를 뽑기 위해서는 35 뽑고 35 또 뽑아야 되니까 몇에 몇? 4분의 3에 4분의 3 동시사건 곱사건 해주면 되는 거죠. 70 나온 거고요. 그 다음 72를 만들기 위해서 35 뽑고 37 뽑고니까 4분의 3에 4분의 1 기다려줘. 다음 37, 37 뽑아서 74를 만들 건데 그때 확률은 4분의 1에 4분의 1 동시사건 곱사건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16분의 9, 3, 1이라서 더했을 때 16분의 13밖에 안 나와. 예찬아 나머지 어디 갔어? 나 뭐 잘못한 거야? 가운데 거에 곱하기? 왜? 오케이, 좋습니다.
72를 만들 때는 35 뽑고 37을 뽑아도 되지만 37 뽑고 35를 뽑아도 되니까 곱하기 2까지 해주면 16분의 9대 6대 1 이렇게 나온다. 다음 두 번째는 좀 어려워요. 그림 그려서 하시면 됩니다. 익숙하니 이거? 해봤니? 어떤 하나의 집단에 35짜리가 3개 있을 때 37짜리가 하나 있다. 이렇게 그려놓으면 70을 만들기 위해선 353535353535 3535353535 35353535 9가지 경우의 수. 74가 되기 위해선 3537 3537 3537 373537 3537 35. 불쌍하죠. 내가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74를 뽑기 위해선 3737 한 가지 9대 6대 1. 이제 고3마다 또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되게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얘네를 이용해서 만든 CL2의 평균 분자량을 물어봤어. 그럼 9대 6대 1이라고 하는 비율이 나와 있으니까 평균값 계산법 중에 두 번째 거 써보면요. 70짜리가 전체 16개 중에 9개 있다. 더하기 72짜리가 16개 중에 6개 있다. 더하기 74짜리가 16개 중에 하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암산해. 괜찮아? 암산해. 네. 내가 지금 써놓은 식은 잘 들어봐. 말장난 같지만 분자량의 평균이야. 그게 평균 분자량이죠. 근데 당신들이 암산을 한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했던 건 뭐야? 평균적인 분자의 분자량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CL2의 각각의 분자량의 정말 평균을 구해도 되지만 평균 분자량이라고 하는 건 평균적인 CL2. 그게 뭐야? 평균적인 CL 35.5짜리 가지고 만든 CL2는 몇이 될까?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거죠. 닥치시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 원자량의 2배를 해도 평균 분자량이 똑같이 나올 수가 있다. 뭐 요런 개념이고요. CL2에 대한 얘기는 요 정도 하고 기본적으로 9대 6대 1이래. 그럼 이때 내가 살릴 수 있는 정보는 뭐가 있을까? 이게 왜 지식형이야? 라고 하면 9대 6대 1로부터 나오는 건 팩트는 일단 원소가 동위원소가 두 종류이면서 얘네들의 존재비가 3대 1이라는 거죠. 오케이? 3대 1로부터 9대 6대 1, 9대 6대 1로부터 3대 1을 바로 얘기할 수 있으면 된다. 요거 하나만 더 쓰고 잠깐 끊었다가 갈게요. 이런 임의의 원소 X를 이용해서 만든 어떤 X2가 존재한다. 그럼 분자량의 가지수는 몇 가지가 나올까? 3가지가 나오겠죠. 첩첩첩. 얘네들의 존재비는 몇 대 몇 대 몇일까? 라고 하면 가장 작은 건 P%, Q%로 갈게요. 작작이니까 100분의 P에 100분의 P 동시사건 곱사건 100제곱분의 P제곱. 그 다음 가운데 거는 작큰 혹은 큰 작이니까 작은 것 뽑고 P 뽑고 Q 뽑고 100제곱분의 PQ. 근데 Q 뽑고 P 뽑아도 되니까 2PQ. 마지막 건 100제곱분의 Q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결국에 이게 비율로서 나타내면 100제곱이 모든 곳에서 다 약분이 되는 거니까 P제곱 대 2PQ 대 Q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숫자는 분명히 3개거든. 근데 그걸 구성하는 문자는 몇 개야? 2개야. 따라서 3가지 숫자 중에 나머지 하나가 다시 3가지 숫자 중에 2개가 특정이 되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따라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애의 존재비가 9대 6이래. 그럼 얘는 때려 죽여도 몇이어야 돼? 5일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절대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왜? P제곱이 9로 가고 2PQ가 6으로 가니까 얘네들 약분해보면 3대 2고요. P제곱 대 2PQ가 3대 2이다. 2 약분하고 나면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했을 때 P제곱이 3PQ 이렇게 남고 PP 퉁치면 P는 3Q이다. 근데 P랑 Q가 뭐였어? 존재 비율 100%예요. 100분율이거든. 그럼 3배가 되려면 P가 75고 Q가 25일 거거든. 이렇게 두 개의 숫자만으로도 이것들을 구성하는 PQ 값이 결정이 나는데 최종적으로 얘는 Q제곱으로 이거에 의해 결정이 되는 애니까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개 중에 2가지가 특정이 되면 나머지 하나는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그 말은 단순한 비율로 나와 있을 때 스케일 보정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봐봐. 9대 지랄 대 1이야. 가운데는 몇이야? 이거 내 안 내? 안 내겠죠. 아 그치. 지랄 대 6대 1이야. 9 내 안 내? 안 내. 3대 2대 지랄이야. 그럼 허수들은 오 뭘로? 근데 이거 스케일 3배 키우면 9대 6이지. 그럼 나머지 하나는 자연스럽게 무조건 뭐 해야 돼? 1이어야 되거든. 그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로는 뭐가 돼줘야 되는 거야? 3분의 1이 돼줘야 된다. 이렇게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잠깐 끊었다가 갈게요. 자, 요거까지 하고 여러분들 문제 풀게요. 뭐 방금 다 했던 내용이라 좀 익숙하긴 할 건데. 자연계의 동위원소를 가지는 임의의 원소 X를 이용하여 만든 이원자 분자 X2의 분자량에 따른 존재 비율이 다음과 같다. 그랬을 때 X는 동위원소가 몇 개 있고 그것들의 존재 비율은 몇이고 평균 원자량은 몇이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동위원소 몇 종류 있어야 되죠? 그쵸? 분자량의 가지수가 3가지가 나오려면 동위원소는 2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럼 저걸 몇으로 쓸 수 있을까? 각각. 지금 내가 얘기한 게 분자량이 70, 72, 74가 되려면 몇 개가 있어야 돼? 몇 자리 몇 자리? 이걸 통해서 35랑 37이라는 정보를 뽑으라는 거거든. 어떻게 찾았죠? 그쵸. 작작 절반 치고 큰 절반 치면 되죠. 저기에서는 2분의 m-2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 2분의 m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다. 좋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존재 비율을 물어봤으니까 일단 계산을 해보면 작작의 확률은 P제곱이고요. 작큰의 확률은 2PQ야. 이거에 대해서 존재 비율의 상대값이 3대 2라고 나왔으니까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해주면 2P제곱이 6PQ고 약분 적당히 해주면 P가 3Q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PQ는 더해서 100%가 돼야 되는 거니까 P가 75%, Q가 25%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 거죠. 따라서 얘네들의 존재 비율은 3대 1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존재 비율의 상대값의 스케일을 몇 배 키우면? 3배 키우면 얘가 9고 얘는 1이니까 얘는 무조건 몇일 수밖에 없어? 1일 수밖에 없고 문제에 나와 있는 상대값으로는 몇이었던 거야? 3분의 1이었더라.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찍힐 겁니다. 오케이? 마지막 원자량 나와 있고 존재비 나와 있으니까 평균 원자량을 구해야 되는데 비율로부터 평균 구하는 방법 써보면 2분의 m-2짜리가 전체 4개 중에 3개 있다. 더하기 2분의 m 플러스 2짜리가 전체 4개 중에 하나 있다.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근데 내가 찐값을 구할 때는 계산하기 쉽게 4분을 써도 된다고 했는데 결국 저 안에는 2분의 m-2짜리랑 2분의 m 플러스 2짜리가 3대 1로 존재하는 거거든.
그럼 얘도 2분의고 얘도 2분의니까 일단 지워도 될까? 얘도 m이고 얘도 m이니까 일단 지워도 될까? 그럼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의 존재 비율이 3대 1일 때 몇 대 몇 내분점? 1대 3으로 내분하는 지점에서 평균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를 1대 3으로 내분하면 몇이죠? 마이너스 1이 나올 겁니다. 근데 실제로 얘는 m-2였고 m 플러스 2였으니까 m-1이라고 해주면 되고 2분의가 있었고 2분의가 있었으니까 2분의를 박아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평균 원자량은 2분의 m-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다음 하나 더, 우리 아까 지식형으로 얘기했던 게 70, 72, 74짜리 가지고 35랑 37을 만들었는데 얘네들의 존재비율이 3대 1이면 평균 원자량이 몇이었죠? 35.5였습니다. 그럼 나 이렇게 해도 될까? 작작의 절반을 친 다음에 0.5를 더해. 작작의 절반을 친 다음에 2분의 1을 더해. 이렇게 해도 답이 똑같이 나오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좋습니다. 이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두 개 필요해요. 일단 각각의 동위원소에서 존재비가 몇 대 몇이어야 돼? 그래야만 요렇게 내분을 했을 때 1대 3으로 쪼개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하나 더. 이 둘은 몇 차이가 나야 돼? 2차이, 2차이가 나야 되는 거죠. 2차이가. 얘 봐봐. 2분의 m-2에 2분의 m 플러스 2니까 2차이가 나야 돼요. 그래서 원자량끼리 2차이 혹은 분자량끼리 4차이가 나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플러스 2분의 1을 바로 때릴 수가 있는 거죠. 절반치고. 만약에 출제자가 문제를 줄 때 m-4짜리에 m 플러스 4짜리라고 줬어. 그러면 작작의 절반을 친 다음에 몇을 더하면 될까? 1을 더하면 된다는 거 아시겠나요? 맞아?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론형 계산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만의 표현법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 아마 다들 알겠지만 질량수가 35인 CL 가지고 CL2를 만들면 이렇게 써야 될까? 35짜리가 두 개니까 70짜리 CL2가 됐다. 이렇게 써야 될까? 위에가 맞을까? 아래가 맞을까? 위에가 맞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썼다면 70짜리 CL 두 개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라서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거 가지고 쓴다는 건 35CL짜리 두 개가 붙어 있다 라는 건데 나는 분자를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어. 35짜리가 두 개면 결국 분자량 몇인데? 그걸 얘기하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왼쪽에 긴 짝대기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70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염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니까? 17번이니까 양성자 수합은 34로 써주면 될 거고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하면 무슨 수? 중성자 수합이 나오는데 그걸 가운데다 이렇게 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분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왼쪽에 긴 짝대기를 할 거고 보통 평균적인 분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런 표현법을 쓰죠. 문제로 가겠습니다. 구성입자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 좀 프린트 넘기다 보면 평가원 자료 선지 모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좀 빨리빨리 갑시다. X이온과 Y이온을 구성하는 입자. A와 B는 원자핵을 구성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양성자랑 중성자일 거고 나머지 하나 C가 전자일 수밖에 없음. 원자라면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양성자랑 전자수가 같다면 이온은 전자를 얻거나 잃은 상태니까 절대 양성자랑 전자수가 같을 수가 없죠. 따라서 A가 양성자라면 Y이온에서 전자수랑 같아져야 되니까 모순. 따라서 A가 중성자고 B가 양성자일 것이다. A는 중성자이다 맞다. 니은 X이온은 양성자가 11개니까 11번에 중성자가 12개니까 질량수가 23인. 근데 전자가 10개니까
원래 11개인데 10개가 됐다는 건 하나를 잃은 거니까 1가 양이온으로 표시해줘야 되죠. 니은 틀린 보기이다. 이 정도 하고 그 다음 밑에 칠판이 더러워. 전화를 띄는가? No. 중성자. Yes의 원자에게 성분인가? 양성자, No는 전자 이렇게 가겠네요. 그 다음 질량수가 15인 X에 대해서 전자가 7개고 그럼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양성자도 7개가 돼야 될 거고 질량수가 15니까 B는 8 이렇게 나오네요. 질량수가 18인 Y에 대해서 중성자가 10개니까 양성자가 8개가 돼야 될 거고 1가 음이온이니까 전자를 하나 얻어서 9가 되겠네요. 그래서 A랑 D 더하면 16이고 B랑 C 더하면 16이니까 같다, 맞다 해줄 수 있습니다. 구성입자 파트는 뭐 별거 없죠. 그 다음 밑에 선생님 저희 오비탈 안 배웠는데 왜 나와요? 그러시면 참 곤란합니다. AX, BY, CZ에서 양성자수랑 중성자수가 같다 나와있고 X는 ES랑 E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같다고 나와있는데 오비탈의 에너지는 어떻게 따지죠? 오케이. 수소인 경우랑 수소 이외인 경우에 대해서 수소라면 오비탈의 에너지는 주양자수에만 비례하고 이외라면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의 합에 비례하는데 단 같다면 n이 크면 크답니다. 그 관점에서 ES 오비탈은 주양자수가 몇이야? 부양자수는? EP 오비탈은 주양자수? 부양자수? 일 겁니다. 만약에 수소 이외의 원소였다면 주부 합으로 따지는 거니까 EP의 에너지가 커야 되지만 이 둘이 같다는 건 뭐라는 거야? X는 결국 수소라는 거네요. 그럼 원자 번호가 1번이고 중성자수 같다고 했으니까 한 개면 질량수가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X랑 Y는 같은 주기라고 했으니까 Y는 무조건 누구야? 헬륨일 거고 원자 번호 2번에 중성자수 같으니까 질량수가 4인 헬륨. 마지막 AB 더한 값이 C와 같다. AB 더하면 몇이죠? 그러니까 C가 6이 되는 거고 똔 6이니까 336 이렇게 되겠네요. X는 수소니까 틀린 보기. Y와 Z가 족 같냐 물어봤는데 아니죠. 수소랑 리튬이 가족관계, 가족은 아니지만 같은 족이긴 하죠. 그래서 X랑 Z라고 해줘야 돼서 틀린 보기. 마지막 디귿 중성자수 합 1 더하기 3 4는 B의 전자수 2의 2배이다. 맞다. 좋습니다. 뭐가요? 족같지 않죠. XZ가 족같죠. 아, 나 욕 안 할라 그래. 욕한 건 아닙니다. 듣기 불편하셨다면 어쩔 건데 라고 할 순 없고 죄송합니다. 3주기 원자 A부터 D에 된 자료입니다. 양성자와 중성자 중 하나이고 가가 뭘고 나가 뭐여야 될까? 가가 왜? 왜? 아니고 문제 읽어. 다음은 3주기. 그럼 양성자수 레인지가 어떻게 돼? 그쵸. 11에서 18. 중성자밖에 안 되죠? 양성자이다. 그 다음 CD의 전자수랑 중성자수는 같다. 전자수는 양성자수니까 양성자랑 중성자의 개수가 같다야.
위아래 숫자가 같아야 되는데 같은 논리대로 디귿은 같을 수가 없죠. 20, 20은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같은 애들 니은 리을이 C와 D가 될 거고요. 18, 18, 16, 16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A와 B는 동위원소 관계라고 했는데 남은 두 개 기억 디귿이 동위원소 관계일 거니까 양성자 수가 똑같아야 돼서 17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마지막 질량수로 퉁치면 35에 36에 37에 32니까 큰 순서대로 BCAD B, C, A, D 니은복이라고 나와 있는 거 B의 질량수는 37이다. 맞다. 디귿의 D의 원자 번호는 16번이다. 틀린 보기.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퀴즈 형태로 문제 나와 있을 때 빨리빨리 잘 풀어주시고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쭉쭉 잘 푸시고요. 뒤로 넘어가서 이 종합이라고 써져 있는 거 19학년도 9월 모평 15번 문제 풀겠습니다. 용기 내에 존재하는 전체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안에는 헬륨이 0.1몰 있어. 메테인이 0.4몰이니까 탄소는 몇 몰? 0.4몰. H4가 0.4몰이니까 수소 원자는 1.6몰. 근데 탄소는 12짜리랑 13짜리가 있으니까 12탄소가 똔똔이라고 했으니까 0.2몰, 13탄소가 0.2몰. 그럼 각각이 차지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다 더해주면 답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헬륨은 양성자 2개짜리가 0.1이니까 0.2. 탄소는 6짜리가 0.2, 1.2. 6짜리가 0.2, 1.2. 1짜리가 1.6, 1.6. 중성자 수는 2짜리가 0.1, 0.2. 6짜리가 0.2, 1.2. 7짜리가 0.2, 1.4. 0짜리가 1.6, 0. 숫자 계산 다 하면 답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풀이를 하면 예찬이가 이제 입이 대빨 나와서 이월 내가 저딴 거 들으려고 여기 있는 거야? 그러실 수 있죠. 이 안에 결국은 헬륨이 있어. 2에 2에 4가 0.1몰이 있어. 그럼 얘가 차지하는 양성자 몇 개? 중성자 몇 개? 알았어. 근데 이 안에 메테인이 있잖아. 근데 왜 굳이 쪼개냐고. 그냥 나는 이 안에 메테인이 있다라고 해볼게. 몇 몰이 있어? 그냥 0.4몰이 있다 이렇게 해볼게. 근데 12짜리 탄소랑 13짜리 탄소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어떤 메테인이 0.4개 있다고 하면 될까? 평균적인 메테인이 0.4개 있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럼 어떤 탄소 어떤 수소를 쓰든 양성자 수는 항상 동일하니까 CH4는 양성자 수 합이 몇이야? 10이죠. 탄소는 6개, 수소 1짜리 4개니까 양성자는 무조건 10개 있어야 돼. 근데 메테인 생각해봐. 평균적인 메테인은 평균적인 탄소랑 평균적인 수소가 4개 있는 거거든. 근데 수소는 지금 다 1짜리밖에 없어. 얘가 차지하는 게 4겠죠. 근데 탄소는 12짜리도 있고 13짜리도 있으니까 평균적인 탄소는 몇이라고 하면 돼? 12.5라고 하면 되죠. 따라서 평균적인 메테인의 분자량은 몇이 되는 거야? 16.5가 되겠네요. 그럼 평균적인 메테인의 중성자 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전체 양성자 수는 2개짜리가 계산해놨네요. 0.1몰이니까 0.2. 메테인이 차지하는 건 10개짜리가 0.4몰이니까 4. 따라서 이거 2개 더해주면 4.2 분의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 0.2에 6.5짜리가 0.4몰이면 2.6 더해주면 2.8 14로 약분이 되네요.
3분의 2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원자로 보면 식이 엄청 더러워지고 귀찮아지는데 전체적인 양성자, 중성자를 물어봤으니까 분자 전체로 해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 밑에 문제. 부피가 동일한 용기 가와 나의 몰수가 똑같다는 거네요. 거기에 온도압력 일정 조건에서 기체의 질량이 나와 있는데 부피가 동일하다, 질량이 나와 있어. 부피, 질량, 밀도, 렛츠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고 온도압력 일정 조건에서 분자량에 비례하죠. 부피는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질량 비가 곧 밀도 비이면서 분자량 비가 되는 거고 45대 46이라고 나온 겁니다. 근데 가는 1짜리 2개, 16짜리 하나니까 실제 분자량이 몇이야? 18이야. 그럼 45에 해당하는 게 18이거든? 그럼 46에 해당하는 건 몇일까? 안 더러운데요, 하나도? 예? 말 계산해봐. 맞습니다. 어떻게 했어? 이거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쁘게? 맞지? 몇 배야? 몇 배 해주면 돼? 5분의 1배. 5일은 5. 58, 40에 54, 20이니까 18.4야. 구했어. 나를 보면요. 1짜리 2개, 16짜리 하나, 1짜리 2개, 18짜리 하나니까 18짜리 수증기랑 20짜리 수증기가 있거든? 근데 구하고 보니까 분자량이 18.4래.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평균 분자량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밀도 분자량 비례해서 두 종류 이상의 기체가 섞여 있을 때 분자량이 의미하는 건 평균 분자량이라는 거고 각각의 개수 비까지 알 수 있습니다. 뭐 0.4에 1.6이니까 1대 4에 존재비는 4대 1 이렇게 구할 수는 있죠. 이 문제에선 필요는 없지만 나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 나와 있는데 자 해볼게. 나에는 어차피 H2O가 있는 거거든. 몇 몰인지 모르니까 네모몰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런 수소 저런 산소를 쓰든 양성자 수 합은 무조건 몇이죠? 10입니다. 여러분들 메테인, 암모니아, 수증기, 뭐 플로리나 수소 다 양성자 수 합 10이에요. 10이야 10. 하나씩 커지고 H 하나씩 빠지니까 똑같죠. 근데 얘 중성자가 몇 개인지 모르니까 내가 별개라고 해볼게. 그럼 이 안에 존재하는 전체 양성자 수는 몇 개야? 10네모. 전체 중성자 수는 몇 개야? 별네모. 어차피 네모는 약분되니까 몇 몰 있는지는 관심 없어요. 결국에 전체 양성자 수분의 전체 중성자 수는 평균 양성자 수분의 평균 중성자 수 이거와 같고요. 이거 구하라는 거죠. 별 어떻게 구하죠? 평균 분자량이 몇이었어? 그니까 중성자 수가 몇이었던 거야? 8.4. 끝났네. 존재비 굳이 필요 없었던 거고요. 답은 10분의 8.4. 25분의 21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해돼? 오케이. 써놓고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지워요. 다른 반은 딱 여기까지 하고 끝났어. 많죠? 다른 반은 구성입자 문제를 좀 많이 풀어줬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시죠? 저희가 군대 썰푸느라 한 20분을 써먹었거든요.
가와 나에 저렇게 들어있다. 그냥 푸시면 돼요. 1몰씩 있다. 3OCl 원자의 양이 가에서가 나에서의 2분의 3배인데 나에서는 몇 몰이 있죠? 하나짜리가 1몰이니까 가에는 몇 몰 있어야 돼? 2분의 3몰 있어야 돼. 근데 35짜리 CL은 다 여기서 나오겠네요. 그럼 35짜리 CL2가 몇 몰이 있어야 원자가 2분의 3이 될까? 4분의 3몰이 되겠죠. 근데 합쳐서 1몰이니까 4분의 1몰이. 기억 가에서 분자수 물어보고 있는데 35짜리 가지고 만든 게 3개일 때 37짜리 가지고 만든 건 하나고 3이라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 디귿 중성자의 양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2몰만큼 크냐 라고 했는데 나에는 CL2가 몇 몰 있어? 1몰 있어. 양성자가 몇 개고? 34개고. 질량수 합이 몇이니까? 72니까 중성자가 몇 개짜리죠? 38개짜리가 1몰 있는 거니까 38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럼 가에는 CL2가 몇 몰 있어? 근데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고 섞여 있는데 평균적인 CL2 양성자 수는 무조건 몇 개일 수밖에 없어? 그럼 분자량을 이용해주면 되는데 70짜리가 3개일 때 74짜리가 1개야. 해야 되나요? 얘가 3개일 때 얘가 하나야. 1대 3 내분점이고 71이라는 게 계산이 되죠. 그럼 중성자 몇 개? 37개짜리가 1몰이니까 37몰 얘기할 수 있고 1몰만큼 많다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 이렇게 내주면 되겠다. 여기 왜 3이라고 써놨죠? 아 틀렸다. 3이어야 된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요 정도 하고요.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 쭉쭉 문제 풀어 오시고 저기 뒤에 프린트에는 다 넣어놨거든? 대표 유형 문제 있으니까 다 잘 푸시고 네 1번부터 4번까지 있습니다. 기출문제 4개에 대해서 기출 변형 조금 있고 다음주에 보어 원자 모형은 내신에만 나오고 수능에는 11년째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할까요 말까요? 네,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오비탈로 넘어갈 거니까 혹시 내용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공부를 좀 해오시기 바랍니다. 쿨타임이요? 네. 얘들아 11년째 안 나왔다는 게 매년 여름에 해운대에 가면 오빠들이 이렇게 복근 내놓고 있고 언니들이 비키니 입고 막 이러고 있거든? 올해는 혹시 몰라. 갔더니 막 여자들이 씨발 히잡을 두르고 있어. 아니 우연히 혹시 모르니까 올해는 그럴 수도 있잖아. 0이죠. 안 나와요. 네. 왜 그러냐면 원자 모형 파트로 보어랑 오비탈이 엮이거든. 둘이 같은 소재야. 그럼 그 안에서 문제를 내야 되는데 보어는 단원자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수소 얘기 하나밖에 못 하는데 오비탈 파트는 다원자라서 다른 애들을 엮을 수가 있고 그래서 오비탈이랑 뭐를 엮어서 내? 주기적 성질이랑 묶어서 문제를 내는 거죠.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은 수능에 안 나옵니다. 나오면 어떡할까? 손모가지 걸겠습니다. 안 나오면 너의 삭발을 걸어라. 내 손목이랑 그 정도는 오케이. 이번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